네, 김희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특징주들을 두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재규 AJ인베스트먼트 대표,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FOMC 의사록,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의 연설, 전당대회까지 미국 안에서만 밀려있는 일정들이 꽤 많이 있고요. 이게 시장 안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영향 정도로만 보면 될지 아니면 시장을 또 한 번 흔들 한 주간 우리를 또 어렵게 할 이슈가 될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이번 주에 저희 투심 잘 잡고 갈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일단 이제 중요한 이슈 부분들은 거의 이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는 특별한 이슈로 하게 되면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부분으로만 좀 뽑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표는 어느 정도 안도감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이제 증시에는 저는 반등의 좀 하나의 키 역할을 좀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워낙 이제 코로나 쪽이 갑자기 또 급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진단키트 쪽으로 좀 수요도 많이 몰리면서 좀 단기적인 테마 쪽의 투심이 좀 많이 자극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과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증가해 줄 수 있을지 이 여부가 가장 좀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증시에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재료라든지 우려간 부분들은 일부 이제 일단락이 전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금리에 대한 이야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이유라든지 아니면 속도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시장은 주목을 많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의 키워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기정사실적으로 일단은 인하를 하는 부분들에 포커스가 전부 다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는 그렇게 좀 변동을 크게 줄 만한 요소들은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이제 이 부분들에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또 이어지면서 그게 어떠한 시장에서 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단어들이 좀 나와줄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라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전체적인 틀로만 놓고 보면은 일단 저는 증시는 좀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 일단 지금쯤 뭐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테마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좀 몰리면서 증시를 올리기보다는 일단 상반기 때 주도를 했었던 기업들, 섹터들 그리고 하반기 때도 또 어느 정도 주도권을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하게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바닥을 잡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진욱 본부장이 이번 주에는 상당히 이벤트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도 우리 지수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주도주는 여전히 상반기에도 하반기에도 주요한 주도주들이 움직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재규 대표한테는 이렇게 좀 여쭐게요. 시장이 참 관망 심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들이야 뭐 이전부터 우리가 쭉 모니터링 해왔던 것이고 그런데 수급이 약간 좀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난 한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팔다가 지난주에는 다시 한번 매수세가 이어졌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그럼 여전히 우리 지수가 아까 최진욱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 자금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쪽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폭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잘 올라와 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지수 자체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수급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몇몇 가지 뭐 모멘텀이라든지 이슈가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번 주에 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엔비디아가 한 번 더 상방으로 강하게 움직여줘야지만 우리 시장이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시장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지수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난주에 들어온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이게 연속성을 가질지 여부는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8월 5일 날 저점 찍고서 반등이 쭉 나왔는데 이 달러 엔 환율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 엔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추이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엔 환율도 봐야 되고 외국인의 수급 연속성도 아직은 의문이다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전략 한마디를 봤더니 지금 계속 하고 계신 얘기를 전략으로 넣어주셨다고 그러고요. 예. 박스권. 예, 그럼 저희는 그죠. 어떤 전투 태세를 좀 갖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뭐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 됐을 때는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업종군들이 도드라지게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수 자체가 2750, 2800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가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는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20만 원까지 20만 원을 장중에 좀 터치를 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8만 원을 넘어왔고요. 근데 이 속도 자체가 저는 너무 빨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가면서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 어차피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쪽 같은 경우는 3, 4분기 때에도 모멘텀이 살아있기는 합니다. 실적 기준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자체는 박스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지난주는 이제 전기차 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빠르게 변동성을 키웠는데 이런 이제 섹터별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박스권 진입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어떤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되는지 이재규 대표의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진욱 대표의 전략도 궁금해지는데요. 자, 어떤 포인트를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수급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저번 주에도 매도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던 부분들이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지만 다시 또 매수세로 전환해주는 부분들도 여전히 주도주인 반도체 쪽에 또 매수를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럼 반도체 쪽에 대한 매수가 이제 전환 포인트인지 이 여부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일단 매수 전환 포인트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요. 저번 주에 좀 매도했던 물량들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물량들에 대해서 차익을 보고 나서 다시금 매수세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엔 매수 전환 포인트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일단은 지금 상반기 때 계속해서 주도를 했었던 부분들이 반도체였고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담겨져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반도체 쪽의 변동성이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했던 섹터에 또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증시의 키는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와주는 부분들은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로 전환해주는 그 포인트가 가장 저는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주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유발나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수익성을 바라보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쪽에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코로나 쪽에 몰려있는 수급들이 일부 이제 수급이 부족한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상반기 때 좀 어느 정도 주도를 했었던 업종들의 일부 수급이 밀리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집중적으로 또 공략을 하는 그런 시기들이 저는 지금 딱 맞물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제는 뭐 CPI다 뭐 PPI다 이런 부분들에 증시에 어느 정도 변동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불안감으로 좀 가지고 있기보다는 일단 저는 큰 틀의 이슈는 전부 다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금 내가 해당 종목군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누적 매수가 얼마나 좀 증가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뭐 5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는 좀 쫓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진욱 본부장의 전략 한마디를 정리해보면 수급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모든 선행지표 중에서 수급이 가장 빠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도 상반기의 주도주, 하반기 이제 막 시작하는 주도주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로나19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론 치사율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우리 주시장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두 전문가 코로나19 관련주는 과연 오늘 시점에서 산다 안 산다 본인의 의견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엇갈렸습니다. 네.
최진욱 본부장이 글쎄 이거 테마 아닌가요? 이제 산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 어떻게 네네.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 테마는 맞다고는 보고 있고요. 일단 네. 지금 코로나19의 단어만 넣어 있는 게 아니라 엠폭스 두 창까지 그쵸.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단 키트 쪽에 굉장히 강한 거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과연 코로나19 관련이라든지 원숭이 두 창 관련해서 이슈가 이제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갈지 아니면 조금 더 이 이슈가 반복 플레이가 되면서 조금 더 수급적인 랠리를 이어나갈지 여부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저는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만 놓고 봐도 지금 진단키트 쪽은 휴마시스가 지금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높은 상황이고 또 랩지노미스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게 앞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 발발했을 때 당시에 기억을 되새겨서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주도했던 기업들이 뭐 시젠이라든지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이런 업종군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업종군들이 지금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이 이슈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몰린다 하게 되면은 일부 변동성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저점을 계속 좀 높여나갈 가능성은 당분간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단기적인 수익성을 바라본다 하게 되면은 여전히 코로나19 쪽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지나간 지가 한 2, 3년 되죠. 네네. 이제 어느 정도 내성도 생겼고 백신을 또 워낙 많이 맞았기 때문에 네네. 전염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그 인계치가 상당 부분 있을 것이다. 네네. 즉 더 이상 확산이 불가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 저는 확산 부분들은 더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제 냉방병이냐 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잖아요.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에 대한 침투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높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에 있어서도 결국 코로나19 관련한 확진자 수가 이렇게까지 증가해 준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바이러스에 대한 전염, 감염성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저는 뭐 2년, 3년 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의 좀 스탠스는 또 유지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찬가지죠. 그러면 결국 이런 시기에 누구든 마스크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이제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마스크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각인성이 느껴지면서 그때부터 마스크를 쓰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2, 3년이 지난 시기지 않습니까? 2, 3년이 지난 시기에서 다시 코로나19가 올라왔지만 여기서 일단은 어느 정도 코로나19 이제는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감염을 할 수 있는 이런 경로 범위 내에서 마스크도 없이 이제 일상생활을 또 하다 보면은 또 누군가는 또 확진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번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백신을 맞고 어느 정도 감염 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뭐 어느 정도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백신을 맞은 저도 코로나가 최근에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부 잠깐 밖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난다거나 하게 되면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을 염려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이 수급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적인 분위기도 국내 분위기도 있지만 거래량 자체를 본다면 일단 붙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테마라고 넘기기에는 상승의 연속성이 일단 길었고요. 이제라도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최진욱 본부장의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재규 본부장님은 네. 지난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테마로만 봅니다. 차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주셨어요. 네. 오늘도 안 사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쯤에서 저는 궁금한 건 지난주에 차익 실현한 분들이 굉장히 아쉬웠을 일주를 보냈어요. 그죠, 왜냐면 계속 죄송합니다.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왜 뷰가 안 변하세요? 네, 일단 뭐 오늘 지금 시젠이라는 기업이 20%가 올라가고 있고요. 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12%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시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 대비해서 7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한다, 산다라고 말씀드리긴 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자면 저는 못 산다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 진단키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뭐 단기적으로 많이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실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안격으로 말씀드렸던 게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때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HLB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어왔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끌어왔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엔 어쨌든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통적인 제약사 쪽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생물보안법과 관련돼서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기업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우리가 코로나 쪽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백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단키트, 세 번째는 뭐 마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많이 안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매매를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산다기보단 못 산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안이 될 수 있는 전통적인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전통적인 제약사들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큰 그림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 관련주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다음으로는 저희 주도주 찾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쪽에서 수익률이 더 잘 날 것인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가장 궁금하실 두 섹터입니다. 2차 전지, 반도체. 과연 두 분은 어느 쪽에서 수익을 더 기대해 볼 만하다. 현구간의 투자 의견을 주실지 의견을 볼 텐데요. 최진욱 본부장님 사실 네네. 우열을 가리긴 어렵겠지만 네네. 바닥에서 올라오는 2차 전지가 더 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조선의 반도체다라고 존재감을 끝까지 내고 싶어하는 반도체 쪽이 나을까요? 선택 가능해요. 일단 수익률 측면으로만 접근한다 하게 되면 네. 2차 전지가 맞다고 봐요. 오. 일단 수익률 측면으로만 놓고 볼 때는 2차 전지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수급 랠리를 기대하면 당연히 반도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방으로 크게 올려줄 만한 모멘텀이 딱히 없는 상황에서 재료에 대한 부분들의 브레이크도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단기적인 수급을 좀 노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키워드는 결국에는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그쵸.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 저는 2차 전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일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와 준다라는 거, 2차 전지가 뭐 작년, 재작년에도 어느 정도 주도를 좀 했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배터리 화재라든지 뭐 전기차 화재 부분들이 이야기는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수급이 조금씩 전고체 쪽으로 또 이동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액체질 배터리 쪽에 대한 안정성이 결국에는 지금 이상 안정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전고체 쪽으로 좀 많은 배터리 투심들이 좀 이동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 SDI라든지 LG 엔솔 쪽에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몰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전고체 쪽에 대한 투심이 살아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2차 전지 전반의 업종 부분들도 수급이 좀 어느 정도 일부는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반도체 같은 거 워낙 지금 주가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접근하려면 좀 눌림목을 좀 노려야 되는 상황이고, 반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제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일부 바닥을 잡고 나서 투심이 좀 들어와 주면서 위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매수에 대한 접근도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2차 전지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와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게 이제 꾸준하게 또 끌고 가는 투자 전략으로 볼 때도 2차 전지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꾸준하게 좀 편하게 좀 어느 정도 수익률을 바라보고 가져가기에는 좀 좋은 그런 시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붙는 쪽으로는 삼성 SDI, LG 엔솔 언급해 주셨는데 네네. 수익도 지금 키워드가 계속 수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2차 전지도 선택하신 건데 여기서 수익을 봅니까? 아니면 다른 종목 좀 볼만한 게 2차 전지 안에 있을까요? 저는 사실 배터리 셀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저는 결국 배터리 셀 업체 쪽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지금 집중적으로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결국 대표적으로 저는 삼성 SDI 쪽을 좀 더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지금은 강화를 하고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앞전에 양극재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을 LG 엔솔이라든지 그리고 SK온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했을 때 도려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좀 전고체 로드맵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전고체라는 쪽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기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저는 기술력이라든지 개발력 부분들은 일단은 삼성 SDI가 조금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고체 배터리도 상용화가 되고 있는 시기에서 상용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내가 이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이 배터리에 대한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지 여부를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양산이 빠른 것보다는 일단 안전하게 또 양산에 대한 부분들의 속도가 많이 늦춰지지는 않으면서 일부 안정성에 좀 고려를 한다고 하게 되면 삼성 SDI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네. 보고 있고요. 또 삼성 SDI가 또 수익성 측면에서도 그렇게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닙니다. 워낙 좀 고가 차종에 대한 프리미엄 차종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에서는 충분히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진욱 본부장의 2차 전지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수익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도 이 트렌드가 전고체로 바뀌면서 상당히 돈을 버는 기업에 집중하자는 말씀 주셨는데 자, 이재규 대표한테는 이렇게 좀 어프로치를 해볼게요. 사실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궁금해하는 이유는 어떤 게 주도주가 될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는데요. 주가는 기업의 매출에 대한 프락시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전지와 반도체 둘 다 돈은 벌긴 벌 텐데 누가 더 빨리 벌까요?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주도주가 되려면 수급이 붙어야 되는데 수급이 붙는다는 것은 지금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보다 현저히 싸져서 이거는 리스크가 거의 적어졌다, 리스크가 작다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되는데 2차 전지, 반도체 어느 것이 이 두 가지 의문에 좀 더 가까울까요? 일단 뭐 영업이익이나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반도체가 낫죠. 아직까지는 당연히 반도체가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분석을 해왔던 것처럼 HBM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서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수요가 공급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D램 쪽이라든지 낸드 쪽에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놓고 봤을 땐 반도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외국인들 순매수는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저도 최진욱 본부장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건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가 매매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땐 2차 전지의 수익률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주 같은 경우도 D램 쪽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갔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이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빠진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뭐 지난주부터 이제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유진테크라든지 월덱스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그동안 HBM 관련되어 있었던 종목군들이 좋은 시세를 냈을 때 상대적으로 시세를 내지 못했었는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 실적이 좀 개선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처럼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는 지금 2차 전지 쪽이 조금씩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대형주들은 아직까지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볼 부분은 지지난주였나요 벌써? 지지난주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 급락 나왔을 때 2차 전지 생각보다 안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이제 이것은 실제로 매매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2차 전지 쪽이 뭐 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모멘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전고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든지 붙어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익성에 대한 개선은 조금 더 시차를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밑으로 많이 밀려봤자 손실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하반기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저는 2차 전지가 저는 이제 반도체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드렸죠. 과거에는 100만큼 좋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60에서 70만큼 좋아한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60에서 70 정도 좋아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한 80에서 100 정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2차 전지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은 좀 일치가 됐습니다. 일단 뭐 수익성과 수급이 붙는 쪽을 본다면 반도체가 우위에 있는 건 맞지만 지금 저희의 키워드는 수익률이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매력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걸 저희가 잘 체크해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 오랜만에 일치가 됐습니다. 자, 다음 섹터에 대한 의견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부진한 시장에서도 보험이나 은행 쪽의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게 보험이었고요. 삼성생명, 동양생명 등이 실적도 좋았고요. 뭐 배당 등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좀 올라갈 때 따라잡는 거는 부담이 있어요. 두 분께 투자 의견 오늘 받아볼게요. OX 팬말로 먼저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두 분 모두 산다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본부장님, 다만 이 각자 도생 분위기가 요즘 시장에 엄청 강하잖아요. 네네. 섹터 안에서도 실적에 따라 힙이 엄청 교차하고요. 은행주나 보험주가 이런 시장 안에서 설 자리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밸류업적이 이렇게 죽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미국 경기 침체가 우려가 일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주조 환원율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를 시킬 가능성이 높은 보험이나 증권주들 쪽에 대한 부분들 투심이 또 계속해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제 보험이나 증권주들 같은 경우가 주도주가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거래량 부분들이 워낙 많이 적은 그런 좀 섹터에 대한 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도주로 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용하게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주도를 하면서 많은 투자들이 반도체 쪽에 접근을 하고 있을 때 당시에도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점을 또 높여나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볼 때는 보험주나 증권주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다 매수를 잘 안 합니다. 워낙 좀 느리기도 하고 또 움직이는 이 변동폭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근데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이 기업에 대한 밸류를 보고 들어오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 가능성 여부로 계속 순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들어와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용하게 계속 수익률적인 부분들 측면으로 바라본다고 할 때에는 조용하게 계속 좀 계좌에서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특성이 있는 좀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밸류업에 대한 프로그램 부분들은 저는 올해 내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상반기 때도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돈을 버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율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 모멘텀이 일단은 더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이 중심적인 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게 외국인과 기관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누적 순매수가 계속 증가해주고 있는 기업들에 저는 쫓아가야 된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보험이나 증권주들 같은 경우가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증권이나 보험 쪽에서 어떤 쪽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지금 대부분 다 종목들을 다 서치를 다 돌려보니까 결국 지금 주가가 고점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증권주 쪽에 대부분 고점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보험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어느 정도 한동안 좀 주가가 쉬었다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에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보험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욱 본부장은 금융주 안에서 보험주에 대해서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자, 이재규 대표한테 이렇게 여쭤볼게요. 9월 중에 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이제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금융업주 안에서 금리 인하를 앞두고 뭐 증권주냐, 보험업주냐, 은행주냐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좀 다를 텐데, 네. 우리 최진욱 본부장은 보험주를 좀 비교 우위로 두셨어요. 이재규 대표는 어디를 좀 우위해 주세요? 저는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 증권주 좀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때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붙으면서 은행주와 보험주는 당시에 좀 올랐었어요. 그리고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좀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업종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증권주가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은행이나 보험보다는 증권 쪽이 많이 낮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PF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살짝 소외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금보다는 주식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로 증권주들도 많이 뽑죠. 그렇기 때문에 전 증권주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관련돼서 대형 증권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PBR 기준으로 1배가 안 되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뭐 배당까지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매크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금이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군들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금리 인하가 되든 시장이 좀 안 좋아져서 빠지든 간에 이 증권주라든지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유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주를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불과 7월 초만 하더라도 반도체 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난주에도 좀 올라오면 현금 확보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장의 포커스는 금리 인하 쪽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뭐 제약바이오든 증권주든 어쨌든 우리가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전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코리아 FT라든지 하이브리드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나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반등을 좀씩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또 꼽자라고 한다면 이 증권주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증권주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매력 그리고 보험주에 대한 매력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늘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고 종목 분석을 해봤다면 두 분이 생각하시는 공략할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도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 진짜 많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자, 최진욱 본부장님의 의견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일단 21일 날 개막하는 게임스컴에 맞춰서 좀 게임주? 게임주 내에서 펄어비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붉은 사막을 좀 비공개로 시연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개 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붉은 사막에 대한 부분들을 참여를 해서 좀 게임 플레이할 수 있는 부분들의 부스를 좀 마련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펄어비스가 지금까지 주가 상승 원동력이 약했던 부분들이 붉은 사막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어 왔던 부분들이죠. 근데 이번에 게임스컵에서 붉은 사막에 대한 부분들을 시연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붉은 사막의 개발이 대부분 다 완료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뭐 마케팅에 대한 시기라든지 그리고 출시에 대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게임스컴 쪽에서 이어진다 하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펄어비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일단 좀 더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부분들은 붉은 사막에 대한 흥행이겠죠. 근데 다만 검은 사막 부분들의 흥행력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붉은 사막 역시도 좀 흥행을 해줄 가능성이 이제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여전히 주가는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에서 저는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4만 원대로 좀 잡아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47,600원대를 잡아드렸는데 앞전 전고 라인이거든요. 47,600원을 만약에 돌파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58,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력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욱 본부장은 게임주 중에서 펄어비스를 공략주로 갖고 왔습니다. 이재규 대표의 공략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인탑스라는 기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성장주 쪽에 대해서 저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뭐 증권주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쪽이 바로 로봇 쪽이죠. 뭐 삼성전자가 보핏을 출시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SBB테크 같은 기업들이 먼저 변동성을 키웠는데 인탑스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26,000원 좀 짧게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어쨌든 성장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때는 역시나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동안 저희가 시장에 어떻게 흘러왔는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자, 계속되는 순서는 수급의 향방을 알아봐야겠죠. 박세미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